포플러. 행운과 불행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나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불운을 짊어지는 나무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불운의 형태는 다양하다. 폭풍, 눈보라, 산사태, 쓰나미, 화산재, 들불, 병충해 등으로 많은 나무들이 동시에 같은 불운을 짊어진다. 그런가 하면 오직 홀로 겪는 불운도 있다. 나가노현에서 본 편백나무는 돌출된 벼랑 위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줄기를 보니 무릎 정도 오는 곳에서 직사각형의 구멍을 뚫고 철사를 꼬아 만든 줄을 감아 골짜기 아래로 연결해 놓았다. 주위를 살펴보니 무슨 공사를 위해 설치한 듯 했다. 튼튼한 밧줄을 설치해 놓은 이상 조만간 제법 중량이 나가는 물건을 골짜기 아래로 내려보낼 것 같았다. 너무 잔혹한 방식이다. 파낸 부위에는 계속 나무진이 눈물처럼 방울방울 맺혔다. 어느 정도의 행운과 불운을 겪는 일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나무처럼 얌전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존재가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냐며 불평하고 한탄할 때도 있다. 포플러도 불운한 나무였던 것 같다. 포플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을까? 10년 가까이 흐른 것 같다. 그간 포플러를 취급해온 분에게서 포플러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정도 들은 적이 있어 매해 버들개지 흩날리는 계절이 되면 꼭 포플러를 떠올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왠지 우울해졌다. 분명 포플러의 불행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영향 때문인지 가까이 다가가지도 멀리 벗어나지도 깡그리 있지도 못한 채 목적지로 가는 길에 무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포플러를 발견하면 깜짝 놀라 눈을 떼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포플러를 각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역시 인연이 있다는 뜻일까? 원래는 갯버들을 배울 요량으로 수목원에 있는 Y씨를 찾아간 터라 포플러를 생각지도 않았다. 생육 속도 이야기로 접어들자 Y씨의 이야기가 갯버들에서 포플러로 옮겨갔다. 포플러 이야기로 배움이 확장되었다고 해야 할지 우리 가족 이야기에서 친척 이야기로 옮겨갔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다. 도쿄 대학의 아이 교수, 당시 40대가 있었는데 1953년경에 유럽 여행을 갔다. 그때 당시 일본은 패전 후 목재가 부족해 한창 어려움을 겪던 시절로 국가를 비롯해 기업과 학자 등 식물 및 목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재 증산 대책을 고심하던 시기다. 유럽 여행 중이던 아이 교수의 마음속에서도 분명 목재 증산 대책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만난 나무가 이탈리아 포강 유역의 포플러 가로수였다. 감동받았다고 해야 할지 매료되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홀딱 반해버린 만남이었던 것 같다고 들었다. 이탈리아의 포플러는 포강 유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주 멋지게 자라 있었다. 아이 교수는 어떤 마음으로 강산이 피폐해진 조국과 이탈리아를 비교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후 1980년대까지 이어지던 포플러 식재 열기의 발단이다. 포플러는 그 전에 벌써 일본에 전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우량 수종이 많은 일본에서 포플러는 중요하게 대접받지 못한 나무였다. 이국적인 외관 때문에 간신히 하이칼라 취향의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는 정도였다. 아이 교수는 포플러 묘목 몇 그루를 가지고 귀국했다. 그중 두 그루는 후지와라 긴지로 저택의 텃밭에 심었는데 뿌리를 잘 내려 1년에 4m나 자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긴지로는 포플러를 빠른 성장세를 재빨리 관계자들에게 선보이는 한편 도쿄 대학의 아이 교수에게 묘목 증산을 권했고 아이 교수가 고이시카와 내에 있는 도쿄대 부속 수목연구소에 실제 작업 명령을 내린 그 순간부터 연구원의 업무는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오직 포플러에 관한 것뿐이었다. 어쨌든 나무는 생물이고
어린 묘목은 관리가 필요하고 계절에 따라 놀랄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인간 쪽에서는 계속 뒤를 쫓아가야 한다. 더구나 묘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일도 아니다. 포플러의 성장도 관찰하여 기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고욕과 노력은 그저 자기만의 불확실한 기억에 불과하므로 유익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밀하게 기록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를 대고 얼마나 자랐는지 재는 등 정성을 들인다. 현장 사람들은 모두 그런다고 했다. 포플러 식재 열기는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포플러 식재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로부터 전해지는 일본 고유의 식재관념과 작업 방법이 이탈리아의 재배법과 육성법하고는 전혀 달랐기 때문인 듯 싶다. 게다가 외래종은 토착종보다 약하다는 점, 입지 조건, 풍토, 목재의 용도, 가치, 극심한 해충 피해, 급속한 시대 변화, 산업 추이에 등의 불운도 겹쳤다. 성냥 산업은 그 당시 상당히 호조를 보였고 포플러는 성냥개비를 만드는 데 적합한 나무였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빨라 가정에서 성냥이 쓸모없어졌다. 부엌도 욕실도 난방도 불은 가스와 전기 스위치 하나로 해결되었다. 재차 타격을 주는 듯 담뱃불을 붙이는 백앤 라이터가 나돌았다. 불타오르기도 전에 끝나버린 포플러의 불운을 어쩌면 좋을까. 생각할 때마다 왠지 마음에 그늘이 지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또 포기하고 있었다. 재작년 2월 Y가 벼랑간 20건의 포플러를 모두 베어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다. 20건의 포플러는 그 당시 원내 여기저기에 심어 키우던 곳으로 60 내지 70그루 정도 있다고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나무는 수명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포플러는 30년 정도 되면 수세가 쇠하다고 한다. 기력이 쇠하면 해충 저항력도 약해지고 사소한 상처에도 쉽게 썩으며 바람도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기 전에 지금은 아직 약간의 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할 때 나무를 수습해주는 편이 좋을 거라는 배려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한다. 수긍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쓰러져도 그대로 두면 된다. 자연이 깨끗이 정화해주고 주변의 나무 중 그 누구도 거치적거린다며 불평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에 심은 나무는 자연에 맡길 수가 없다. 치우는 것이 이웃에 대한 에티켓과 같아서 Y씨의 배려는 적절한 처리 방법이다. 벌채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금 나가노현에서 성냥개비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했다. 지인은 트럭 2대에 남녀 7명, 작업 도구 일체, 침구, 식기, 식량, 일용품을 싣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다. 공장 동료인 7명은 마음도 작업 방식도 서로 속속들이 잘 아는 사이인데 아무래도 크고 굵은 나무를 쓰러뜨리는 거친 작업을 도쿄 시가지에서 해치워야 하는 상황이라 가장 믿음이 가는 인원을 선발했다. 작업은 손이 많이 가서 쉽지 않았지만 예정 일수에 배를 들여 안전하고 깔끔하게 끝냈다. 그리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목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포플러는 나가노현으로 돌아가는 트럭에 차곡차곡 쌓여 30년간 살아온 도쿄와 정든 Y씨를 떠나갔다. 솔직히 안도하기도 했고 잠시 감상에 빠지기도 했다고 Y씨는 덤덤하게 말한다. 목재는 그렇게 정리했지만 털어낸 나뭇가지와 잎이 남아있다. 그의 겨울은 무슨 연휴인지 실업 대책 사업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소에 난방용 연료가 부족해 Y씨는 그곳에 나뭇가지를 기부했다. 그곳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리어카에 싣고 들어갔는데 주위에 떨어져 있는 마른 나뭇잎을 깨끗이 쓸어 모아 함께 실어 가져갔다. Y씨는 그것을 마치 포플러를 소중히 대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다고 한다. 나뭇가지의 양이 상당해서 며칠에 걸쳐 운반했다. 이상의 내용은 일이 마무리된 뒤에 들은 이야기다. 섭섭했다. Y씨에게 물어보았다.
목재는 전부 성냥개비용으로 잘게 잘렸느냐, 아니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느냐. 만약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목재가 있다면 보러 갈 테니 성냥개비로 만드는 과정을 볼 수는 없겠냐고 말이다. 다행히 요청을 수락해줘서 보러 갔다. 자른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공장은 지쿠마 강가에 있었고 부지 내 적재장 여기저기에 산더미처럼 쌓인 목재 중에는 도쿄대 목재라고 적힌 종이를 끼워둔 목재 더미가 있었다. 적재장에서 처마 아래로 운반된 목재를 정해진 치수대로 자른다. 자른 목재는 컨베이어에 올려 공장 입구로 운반한다. 입구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벗겨낸 표피는 배관을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 성냥개비 두께로 자른 목재는 한 장의 얇고 기다란 판자 형태가 되어 그 다음 작업대로 운반된다. 그러면 공장 직원이 찢어지거나 흠집 난 부분을 제거하고 느슨하게 돌돌 말아 옆 작업대로 보낸다. 다음은 재단 작업이다. 기계 입구에 집어넣은 얇은 판자가 출구로 나오는 동안 규격에 따른 가로, 세로, 두께로 재단이 이루어져 성냥개비로 쓸 목재 크기가 되어 나온다. 건조기에 말린다. 건조로는 나무 껍질, 톱밥, 폐목재 등을 태워 열원으로 사용한다. 건조된 목재는 배관을 통해 2층으로 옮겨진 뒤 통풍을 시켜 마무리한다. 최종 작업은 성냥개비용 목재를 봉투 하나당 25만 개씩 담아 발송부로 보내는 것이다. 알기 쉬운 공정이다. 목재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더러운 껍질을 벗겨내 얇게 썰어서 얇은 판자 형태로 만들어 채를 친 뒤에 건조하고 통풍시키는 다음 봉투에 담는다. 단순 명쾌한 작업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는 형태를 바꾼다는 것이다. 산이나 들판 같은 자연 속에서 나무는 시간을 들여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서서히 형태를 바꿔가지만 인간의 보살핌 속에 있던 포플러는 인간의 지혜로 단 몇 분, 몇 시간 만에 형태를 바꾼다. 신속하고 간단 명료하며 경쾌한 작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잘 됐지 싶다. 포플러를 끝까지 지켜봐 준 것은 불운이라는 어두움이 아니라 건조한 밝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 눈앞에 재단기가 있었다. 성냥개비용 목재는 재단이 끝나면 유리를 끼운 출구로 계속 밀려나와 혼잡을 이루며 통과한다. 정말이지 밝고 태평해 보였다. 뭐랑 비슷한 것 같았다. 기계가 찰칵찰칵 일정한 리듬으로 흔들리고 운반되는 성냥개비용 목재도 함께 리듬을 타며 흔들거리는 모습이 경쾌하다. 그래, 아와춤의 즐거움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로 아와춤을 추듯이 정사각형, 같은 치수, 흰 부부의 성냥개비 목재는 일어섰다, 앉았다, 춤을 추며 힘차고 활기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지화자 좋다 하고 추임새를 넣고 싶었다. 퍼플러는 애석해하러 찾아간 내게 오히려 유쾌한 춤을 선사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초목이 늦게 싹트고 있는데 버들개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어디에서도 정보가 들리지 않는다. 모르는 사이에 다 떨어진 걸까? 아니면 아직 피지 않은 걸까? 오직 떠오르는 생각은 포플러는 격조와 절도에 있는 춤을 춘다는 것이다.